자, 나날이 발전하는 문화 거꾸로 교실 세 번째 디딤 영상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시대 문학으로 넘어가서 이규보의 이옥설이라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고려시대의 한국 문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원시시대, 삼국시대를 지나서 남북국 시대를 또 지나서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산문 부분은 설화에서 자, 중간에 한문학이 끼어들어 옵니다. 그래서 삼국 사기에 들어있는 어떤 작품들은 한문으로 된 산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서 설과 가전이라는 산문 양식이 유행하게 됩니다. 운문 양식은 원시종합예술에서 고대가요, 그 다음에 향가를 거쳐서 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명한 한시 우리 배웠죠. 정지상의 송인, 그리고 그 전에 통일신라 시대의 최치원의 추야우중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었고요. 정지상의 송이는 이제 고려시대에 지어졌던 한시죠. 자,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한시 말고도 고려가요라는 운문과 경기체가라는 운문 양식이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고려가요 경기체가 운문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설가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설 작품인 이옥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지금 잘 들릴 것 같네요. 선생님이 일부러 노트북을 무겁게 들고 와서, 학교 노트북을 들고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녹음이 또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의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평민들, 일반 서민들이 부르던 노래 같은 그런 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고려 소교라고도 하고요. 그냥 소교라고도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남녀 상렬지사라는 6글자를 고려가요를 이야기할 때 많이 표현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뜨거운 그런 일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뜨거운 그런 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일들이죠. 평민들이다 보니까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이 그런 진솔한 감정들을 표현한 건데요. 생각나는 걸 얘기해보면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나와요. 회회아비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더이다. 회회아비는 이제 그 외국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이방인이 고려 여인의 손목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고려 여인이 거기 가봤더니 아, 이렇게 더러운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럽다라는 게 이제 뭐 쓰레기가 널려있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문란하고 퇴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이 남녀상렬지사를 표현한 거죠. 자,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이고요. 대표적인 작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쌍화점도 있고요. 이별의 정한을 담은 동동, 서경별곡, 가시리와 같은 작품이 있고요. 이 가시리는 가시리 있고 나는 그것이죠. 네, 선미의 가시나는 날 두고 가시나라고 한다면 이때 고려가요의 가시리는 가시리하고 이제 끝에 어말 어미가 좀 다른 그런 형태입니다. 현대가요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자, 어버이의 사랑을 노래한 사무곡이 있고요. 자연에서 이상향을 동경하는 청산별곡이라는 고려가요도 있습니다. 대표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체가와 설과 가전입니다. 고려가요와 경기체가는 운문이죠. 경기체가는 어떤 운문이냐? 고려 중기 이후에 신흥 사대부 계층이 나타나서 향유한 노래입니다. 신흥 사대부 계층은 평민이 아니고 더 높은 계층이겠죠. 그 당시 정권을 잡아가던 그런 계층인데요. 후렴구에 보면은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런 구절이 주로 붙어서 경기를 따서 경기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림별곡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기체가는 교술 갈래로 들어가는데요. 앞서 우리 배웠던 교술에서 뭐가 핵심이었냐면 교술은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나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계속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문학 작품을 계몽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경기체가는 교술 갈래에 해당이 된다. 교술 갈래에 해당하는 운문 작품, 운문 갈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과 가전인데요. 설은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여 서술한 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고전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필이 뭔가요?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죠. 교훈!
뭔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알려주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하죠. 교술이죠, 교술. 설도 교술에 들어가는 갈래고요.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정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인화라고 했으니까 사물이 인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어떤 사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인물들로 나타내서 이것들을 사람처럼 표현해가지고 어떤 일대기 형식으로 사건들을 서술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게 가전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뭔가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려는 그런 교술 갈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은 이 설에 해당하는 이규보의 이옥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규보라는 사람은 고려시대 유명한 관리였는데요. 자, 이 이옥설이라는 말은 지복이죠. 집을 수리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네. 자, 글이 길지 않아서 선생님이 지금 본문을 다 쭉 해놨는데요. 간단하게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3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자, 행랑채라는 거는 그 문 쪽에 있는 집인데요. 이 집이 또 문 쪽에 따로 있는 거죠. 그것도 3칸짜리가 따로 있네요. 우리는 전체 집이 3칸인데 이 사람은 뭐 집의 일부가 또 3칸짜리 집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비가 새가지고 비가 샌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어물어물하다가 수리를 못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조치를 했다. 이 얘기는 일을 미루다가 이제 시기를 놓쳤다라는 거죠. 진작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처음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자, 둘이 좀 대조적이네요.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이것과 그리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 이 둘이 조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느냐?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돈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고 비를 맞지 않은 것, 한 번밖에 안 맞은 것은 경비가 적게 들었답니다. 자,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잘못된 걸 알고 바로 고치면 돈이 적게 들고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일이 힘들어진다라는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속담으로 보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 글쓴이의 경험을 나타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경험을 나타냈으니까 이제 뒷부분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깨달음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제시를 합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에 팽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행랑채를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뭣도 행랑채 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죠. 사람의 몸도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추적인 적용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행랑채를 통해서 추리를 해서 사람의 몸에다가 적용을 시켜 놓은 거죠. 사람의 몸도 고장나는 곳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고요. 자,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인가?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적용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랑채 수리하는 것을 사람의 몸에 적용하고 그리고 또 나라의 정사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이 잘못됐을 때 금방 개혁을 해야지 빨리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되돌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속담, 소잃고 양칸 고치기, 그리고 사후 약방문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문문의 형태로 끝내고 있는데 서리법이죠.
자, 삼가야 한다라고 강하게 경계하는 태도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기 전에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서르법으로 그런 어떤 잘못된 상황을 경계하는 태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경험이 나온 다음에 깨달음을 이야기한 부분이죠. 아, 자, 오늘은 10분이 넘어갔네요. 네. 그래도 오늘 조금 늦게 올리긴 하지만 잘 보고 오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디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